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강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들도 반갑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해 주실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1급 시험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조사론 과목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는 또 사회복지 정책론 과목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이 두 과목이 두 영역이죠. 정확히 두 영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급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영역들입니다. 실제로 조사로는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요번 우리 20회 시험을 치러 봤는데 22년도에 20회 시험 치러 봤는데 그때 전체 평균이 14.5가 나왔습니다. 14.5. 예, 25점이 만점인데 14.5상가가 나왔었어요.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정책론 같은 경우에도 전체 25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18점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두 영역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영역들은 그다지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깊이 있는 지식 뭐 그런 것보다 상식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영역만큼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둘을 잘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시면 그럼 이제 시험은 아주 쉽게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를 할 텐데 아주 쉽게 완벽하게 공부를 끝낼 겁니다. 이 수업 내용만 잘 아시게 되면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 조사론이 뭔지에 대해서 감 잡으실 수 있고 더 나가서 이 사회복지 조사론 시험에서도 반드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참 이 귀한 시간을 더군다나 토요일인데 그죠? 예, 더군다나 날씨도 선선해져서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선선해져서 오늘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왔더니 오늘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내일 모레는 또 마스크도 벗는다면서요. 예, 이게 상당히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부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 질문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학습을 완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 조사 우리 이거 사회복지 조사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크게 두 덩어리를 놓고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이라는 걸 공부하고요. 사회복지 조사 방법. 두 번째가 사회 통계 공부를 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현행 학부 과정에서는 논문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석사, 박사 가시면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사회 통계를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통계학이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통계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우리 여기 수험생들 대부분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의 본질은 사회복지 조사론 안에 이 조사 방법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도 사회복지 조사 방법의 의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었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사회복지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있고 통계가 있다. 여러분 통계는 이건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인 지식도 기본적으로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함수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이 사회통계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학부과정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1급 시험이. 근데 이제 학부과정 시험을 볼 때 사회통계 관련돼서는 나오는 게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요번 시험에도 나왔죠. 그게 이제 가설 검증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 가설 검증의 사회 통계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사회복지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럼 사회복지 조사 방법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조사 방법. 우리 조사 방법. 자, 사회복지 조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방법자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이 조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research라고 얘기합니다. research라는 말은 우리말로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무언가를 발견해내다, 그죠? 찾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research란 말이. 가만히 보면 이 조사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뭘 도대체 찾아내려고 하느냐면, 자, 중요하죠. 바로 지식을 찾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지식을 찾는 거.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 조사 방법의 시작점은 그래서 지식이에요. 지식. 예.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식을 찾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식은 뭐죠? 지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통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알미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를 싹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건 사실이야.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지식을 찾는 방법들, 자, 이 지식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이런 용어가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인식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식론. 따라해 봅시다. 인식론. 자,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 철학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지? 그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 인식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지식 찾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바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다. 자, 여러분 시험에요. 이 연구자라고, 그러니까 연구자라는 말과 조사자라는 말이 영어로 research나 또는 study예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도 양적 연구라고도 출제될 때도 있고 양적 조사라고도 출제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서치 또는 스터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학자님들이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연구 아니면 조사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란 뜻이에요. 연구로 출제될 때도 있고 조사로 출제될 때도 있어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실험 연구, 실험 조사. 이해가 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다. 알겠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 양적 연구는 뭘까요? 양적 연구. 수량. 맞습니다. 자, 얘네들은 양적 연구라는 건 뭐냐면 지식의 본질은 수치화, 수량화 시킬 수 있다. 뭘로요? 수치, 수량, 이걸 다른 말로 계량화라 그래요. 얘네들은요,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의 궁극적인 결과물을 항상 뭘로 표현해낼 수 있다? 하나의 숫자로 딱 표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 발견해내는 지식 한번 봅시다.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A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B라고 하는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분포 조사를 했다. 인구 분포 조사를 했더니 A라고 하는 동네의 노인 인구 비율이 30%다. 그렇죠. B라고 하는 동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다. 이 자체가 지식이에요. 이게 얻어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A는
노인 인구 비율 30%야. 그게 지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B는 노인 인구 비율 20%야. 그게 지식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걸 지식으로 보고 어떻게 뭘로 표현하고 있죠?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그 해당 연구의 모든 결과물이 뭘로 나와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어집니다.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그렇죠. 또 몇 개, 얼마 중에 몇 개가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 양적 연구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적 연구에 들어서면 재밌어요. 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서로 대치되어집니다. 어떻게 대치가 되어지냐 하면 이 질적 연구는 야, 어떻게 인간 세상 사는 걸 우리 사람 세상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이 세상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건데 이 사회복지 조사라는 게 그죠? 그걸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뭔가 숫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가장 저변의 깊숙한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심층이라고 표현되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죠. 심층. 가장 깊이 있는 것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죠? 겉으로 숫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구해 보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하는 학파가 있어요. 인식론자들 중에. 그걸 뭐라고?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요? 실증주의가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나왔죠? 20회 때도 나왔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라는 말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답니다. 뭘로? 숫자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연구한다. 자, 반면에 이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석주의라 그래요. 무슨 주의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말은 해석이란 뜻이 뭐예요? 해석이란 말이 뭔가를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그럼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적 연구에서는 답이 없어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양적 연구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숫자로 딱 표현해 버려요.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 조사 방법론 공부한다. 그래서 다시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양적 연구하면 무슨 주의? 실증주의. 질적 연구하면 무슨 주의? 해석주의. 예, 이게 한 문제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예,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조사 방법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조사에서는 이걸 얼마의 비율로 공부를 할까? 자, 양적 연구가 95% 공부해요. 나머지 질적 연구는 뒤에 꽤만큼 공부해요. 5%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 25문제 시험 보잖아요. 그럼 25문제 중에서 21, 22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지? 질적 연구에서 하나, 두 개 문제가 나와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공부는 뭐죠?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는 양적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숫자로 표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증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연구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셨죠?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라고요? 양적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 갖고 공부해야 되냐면 실증주의자가 됐다는 생각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나눠보자고요. 자, 뭔지 감 잡으셨어요? 자, 됐고 요거 지울게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틀을 봐야 돼요. 이 틀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조사론 공부가. 양적 연구가 있는데 양적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뭘 도대체 숫자로 표현할까? 도대체 뭘 숫자로 표현할까? 숫자로 하고 싶은데 표현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얘기를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잘 보십시오. 그때 이 양적 연구가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요. 자, 첫 번째, 인과 관계 정도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해보자. 인과관계 정도예요. 이걸 정확히 하면 확률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야. 사회복지사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가 강의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치매 할머님이 계신데 치매 증상이 있으면요 우울증이 같이 쫓아와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인과관계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자,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뭔지 아시죠?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죠? 그렇죠. 원인이 되어지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모형 내에서 그 원인을 쫓아다니는 변수, 그 종속된 거야. 원인에 쫓아다니는 변수. 그걸 무슨 변수?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때 자, 이런 모형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막 제공을 했더니 이야,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지더라고요. 개선이 되어진 것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복지사가. 그럼 여러분, 자,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할머니의 우울증이 확 좋아진 거야. 기존보다 한 50% 이상 좋아졌어. 그렇죠. 그럼 이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만의 효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사회복지조사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모든 것은 확률적. 다시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멋있는 할아버지랑 데이트를 해서 저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고서 바카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할아버지랑 데이트를 해서 물론 이 할머니는 이제 홀로 되신 할머님입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있는 할머님이 그러고 다니시면 그건 불륜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또는 가족의 지지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얘기한다면 할머니 우울증 개선에 100%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인과관계를 몇 퍼센트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게 양적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인과관계 정도를 알고 싶다. 양적 연구에선. 뭘로? 숫자로. 몇 퍼센트나 영향 줄까?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이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래. 일반화. 무슨 화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일반화란 말 들어봤어요. 일반화란 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내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들고 밖에 나가서 아무 우울증 걸린 할머니나 붙들고서 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도 이 할머니들이 좋아질까? 그걸 뭐라고? 일반화라래요. 여기 할머니들이 100명이 있는데 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고 야, 할머니 A한테 제공했더니 할머니 좋아지더라고요. B한테도 좋아져요. C한테도 좋아지는데 이상한 D 할머니가 있어요. 이 D 할머니. 괴팍 성격의 D 할머니. 이 D 할머니한테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자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내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을 때 80명이 좋아지고 20명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일반화 정도는 몇 퍼센트? 그렇죠.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일반화라래요. 자, 다시 양적 연구의 목적은 몇 개? 두 개다. 뭐하고 뭐요? 인과관계하고 일반화예요.
우리는 이 인과관계 정도를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이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적 타당도. 들어봤어요? 내적 타당도라래요. 뭐라고요? 내적 타당도. 다시 한번 인과관계 정도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내적 타당도 정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인과관계 하면 무슨 말?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대단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 다시 뭐라고요?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정리가 되셨죠? 일반화 정도는 그냥 외적 타당도, 인과관계 정도는 내적 타당도.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일반화하고 이 인과관계 정도를 가만히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양적 연구가 두 가지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인과관계도 좋으면서 일반화 정도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연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잘 봐요. 잘 봐요. 인과관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과관계 정도를 높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을 우린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체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000명이야. 10,000명 하지, 100만 명 합시다. 100만 명을 다 연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개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부분을 쏙 끄집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이걸 표본이라 그래요. 그죠?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부를 끄집어내.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대통령 선거 요번에 했죠. 할 때마다 뭐 대한민국 성인 남성 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집단이 뭐예요, 거기서? 성인 남성이 모집단이 되는 거죠. 거기서 뽑혀낸 2,00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의 속성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 보는 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때 그 뽑혀진 2,000명의 숫자 있죠, 숫자.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표본의 크기라래요.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는 거야. 표본의 숫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2,000명을 끄집어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예요? 2,000. 그죠? 예, 1,000명 끄집어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내적 타당도를 좋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내적 타당도를 좋게 하려면 인과관계 정도를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자, 인과관계 정도라 그랬어요. 내가 7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이야. 이분을 대상으로 자, 프로그램 제공을 했어요. 야, 변화가 있어. 야, 두 번째도 야, 제공했더니 야, 변화가 있어. 세 번째 했더니 뭔 일이 터져? 변화가 없어. 그럼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자꾸 변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요.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정도를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많으면 절대 안 돼.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인과관계가 망가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일반화를 시키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이건 커야 돼. 얘한테도 해봤더니 맞고 얘한테도 해봤더니 맞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늘어날수록 어떻게 일반화 정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감이 잡히셨어요? 그 둘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연구는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그 반대? 그걸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비대칭 관계, 비대칭 관계. 그게 시험에 나왔죠?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는 비대칭적 관계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내적 타당도가 올라가면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고, 나 같으면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둘의 관계는 비대칭적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비대칭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가 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2번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묻는 게 지금까지. 감 잡으셨어요? 자,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자. 인과관계 즉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 있을 거다. 즉 인과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실험 연구라는 거예요. 실험조사. 실험조사. 뭐라고요, 여러분? 실험조사는 순수하게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 조사론, 조사 방법론 지금 공부한다 그랬죠? 이 조사 방법론은요, 이제 요거까지 얘기하고 합시다. 그다음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서베이. 뭔 베이요? 서베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표본 설문조사. 다시 뭐라고요? 대단히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대통령 선거, 그게 서베이입니다. 그게 전화 설문조사예요. 그 몇천 명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만 그 중에서 한 80%가 윤핵관이 아니고, 나 왜 이러지? 자, 80%가 뭐 그 A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20%는 B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 요번에 대통령 이 사람을 더 많이 지지한다. A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조사 방법론은 요 2개 공부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론이 이걸로 구성돼 있어요. 이걸로. 실험 연구하고 서베이 기법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로 돼 있다고요. 진짜로 다. 이걸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조사론이. 뭐 대단히 뭐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인과관계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는 뭐밖에 없다? 실험조사 또는 실험 연구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렇게 세트로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외적 타당도 높은 연구는 뭐다? 서베이, 표본 설문조사. 이해가 됐죠? 이렇게 2가지 세트를 머릿속에다 담아 두시고, 이게 우리 조사론의 골격이에요. 이게 조사론은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다 뭐다? 양적 연구고 전부 다 숫자로 표현하려고 한다. 일반화 정도가 몇 %다, 인과관계 정도가 몇 %다. 그래서 양적 연구 수치화되는 거예요. 계량화. 안 어렵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자, 양적 연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양적 연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양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양적 연구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적 연구의 방법을 우린 연역법이라 해요. 뭔 법이요? 무슨 법? 연역법이라 해요. 양적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연역법. 그럼 연역법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귀납법이죠. 그러면 귀납법은 무슨 연구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질적 연구죠. 예.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질적 연구자들은 주로 귀납법을 사용한다. 양적 연구자들은 주로 연역법을 사용한다. 그죠? 여러분, 연역법이 뭘까요? 연역법이 뭐예요? 연역 귀납. 그렇죠. 자, 되게 중요해요. 연역법의 연역이라는 단어가 좀 복잡한데, 연역이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거스릴 역자예요, 이게. 예?
꼭 거꾸로 뒤집어서 간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게 말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보여. 내가 현재 본 적이 없어.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저건 저럴 거야.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가설이란 말 들어봤죠? 그 가설이란 건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건 그럴 거야 라고는 미래 예측형 문장이에요. 그걸 세워놓고 거꾸로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연역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본 적도 없는 걸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걸 이건 그럴 거야 라고 이게 상황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보고 느낀 걸 갖다 놓고서 이건 이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 적도 없는 걸 갖다 놓고 이건 그럴 거야. 이게 연역이에요. 이게.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설자가 들어가면 그냥 연역법이에요. 가설자가 들어가면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가설로 시작해요. 가설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가설을 수립하고 야, 내가 수립한 이 가설이 맞을까? 그걸 검증해 보는 게 연역법이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간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가설 세웠어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야, 소크라테스도 죽었어. 플라톤도 죽었어. 그게 시험에 나왔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어. 검증이 됐죠? 다 죽었습니다.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가설 인간은 죽을 것이다. 맞다. 오케이. 이게 무슨 법? 연역법이다. 자,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가설이 들어가면 무슨 법? 그냥 연역법이에요. 가설을 검증하면 가설을 관찰해서 검증해내면 그게 연역법이다. 그 연역법은 가설로 시작해요. 지금 소크라테스 얘기 정리됐죠? 자, 반면에 연역법 했으니까 여기까지 좀 봐야 되겠지. 귀납법이 등장합니다. 귀납법은 가설이 아니라 관찰로 시작해요. 무슨 자요? 아이 뒷다 중요하다. 관찰자가 나. 관찰자가. 얘는 연역의 반대예요. 귀납이라는 게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갈 귀자. 그 돌아갈 귀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뭔가를 보고 했더니 야야 이것도 이래 이것도 이래 거기서 공통적인 유형이 나와요. 유형을 갖고 원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점이라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 말이 복잡한데 자 봅시다. 귀납법은 관찰로 시작해요. 이 관찰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냐면 유형이 보여져요. 뭐가 된다고요? 그 유형을 갖고서 아이 중요하다. 뭘 만들어?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이 단어가 다 나와야 돼. 관찰, 유형, 이론. 얘는 가설, 검증. 자, 아까 전에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귀납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봤더니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대. 야 플라톤도 죽은 걸 본 거예요. 소크라테스 죽은 것도 봤어요. 그렇죠. 뭐가 보여지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들이 다 사람. 그것들이라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죽었죠. 뭐가 보여진 거죠? 유형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론을 만든 거야. 인간은 죽을 것이다. 이게 귀납법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관찰자 등장하면 이건 귀납법이에요. 시험에도 관찰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너 나한테 귀납법 묻고 있구나. 가설자가 등장하면 연역법이에요. 정리되셨죠? 실증주의자들 양적 연구에서 무슨 법 쓴다고요? 주로 연역법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14회 때인가요? 그 이후로 연역법과 귀납법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연역법 귀납법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연역법 귀납법 뭔지 감 쓰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게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연역법 귀납법의 관계. 연역법 귀납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대칭이요? 예. 비대칭은 아까 전에 뭐가 비대칭 관계라 그래서 내적 상호 보완적 관계. 예,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항상.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저 좀 봐봐요. 내가 가설을 수립했어요. 연역법 하는 거야. 어떻게?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며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가설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나 양쪽 연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실증주의자예요. 이해됐죠? 근데 갑자기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가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최소한 어디 주간보호센터 가서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해서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지는 걸 한 번은 내 눈으로 관찰을 했었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으로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걸 봤었어야만 뭐가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가설 수립의 시발점은 이론이에요. 이론은 누가 만들어줘요? 귀납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연역법은 그래서 그 이론을 어떻게 확실하게 검증해주죠. 이게 뻥인지 가짜인지를. 그 둘은 무슨 관계? 순환하는 관계,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나올 때는 연역법과 귀납법은 서로 대립적 관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연역법과 귀납법은 무슨 관계? 보완 관계나 또는 돌고 도는 관계다. 순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교재 통해서 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주로 무슨 방법 공부한다? 연역법 공부하는 거예요. 연역법. 이해됐죠? 아이, 재밌다. 조사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번 수업 들으면 안 되겠죠? 잘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이 조사론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1급 자격증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 전반에 걸쳐서 아주 결정적 중요함은 아니야. 제가 장단컨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약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또 훌륭한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강의 시간하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제발 이 자격증 준비하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랬죠. 무슨 대학원 가보셔. 절대 이런 공부 못합니다. 대학원 가시고 뭐 박사 과정을 해도요, 절대 이런 공부 못합니다. 지금 이때 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특히 조사론 공부를 해놓으시면 논문이 쓰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의 기본적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알겠죠?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대학 교수님 되신 분들 뒷담 많아요. 학점은행제 하시다가 1급 공부하실 때 제가 맨날 공부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학원 석사 박사 하셔가지고 뭐 지금 남쪽에 많아요. 남쪽에 대구, 대전 이런데, 부산 이런데 뭐 사이버 대학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카톨릭대 교수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과 계획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셔서 이걸 어떤 취업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도 좋고, 또 요새는 이제 코로나 풀려서 사회복지 이 강의하시는 분들 수요가 넘쳐나요. 그 어떤 일이냐면, 그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교육이나 또는 재무교육 이런 강사들을 뽑는데, 우리 거기도 많이 가세요. 지금 공부하시고 자기개발 하신 분들은. 이해됐죠? 우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죠? 최고가 되십시오. 기왕에 하신 거면 최고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최고가 되자고요. 알았죠? 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인데 맞죠? 최고가 되십시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자, 요거 지울게요. 예. 그래서 양적 연구는 두 가지.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하느냐, 내적 타당도가 높으냐, 외적 타당도가 높으냐 두 가지를 선택해서 두 가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양적 연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적 연구는요 순서가 있어요. 진행하는 순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순서가 있다.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사회복지조사 과정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잘 봐요. 시험 제목에 과학적 연구의 특성. 그래서 과학적 연구 또는 과학적 조사라는 말이 등장하거나 이해됐죠?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그러거나 또는 사회복지조사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건 다 뭐야? 양적 연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적 조사,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건 그냥 100% 사회복지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얘는 순서가 있대. 순서가.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참 잘 나온다. 가만히 보면 이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뭐 금방 유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조사 문제 설정이라 그래요. 나 도대체 어떤 주제 갖고 연구해야 될까? 그래서 조사 문제를 설정합니다. 이해됐죠? 연구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뭘 수립하지?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가설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설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계획. 그걸 조사 설계라 그래요. 자, 시험에는 계획이 아니라 설계라고 출제가 돼요. 설계. 이해됐죠, 여러분? 그럼 설계가 됐으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뭘 한다고 여러분? 자료를 수집하고 이 수집되어진 자료를 통계학적 방법, 양적 연구는 통계학적 방법을 써요. 질적 연구는 통계학적 방법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양적 연구 숫자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아시죠, 여러분? 우리 고딩 때 해봤습니다. 잘은 못했어도 그죠? 왜 그렇게 수학은 싫은지. 자, 그래서 이걸 자료 해석 또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사회복지조사 과정 요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 순서 묻는 게. 그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가설 설정은 자료 수집보다 앞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출제됩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 이제 조금 이따 기출 문제를 옆에 OX 문제 보면서 볼 텐데 보고서 작성 되게 중요하죠. 사회복지조사 또는 이 과학적 연구의 끝은 뭘로 끝난다? 보고서 작성으로 끝난다. 맨 마지막에 논문 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료 분석 또는 자료 해석으로 끝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건 틀린 거야. 맨 마지막에 논문 쓰지 아니하면 보고서가 나오지 아니하면 전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봐봐요. 조사 문제 설정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조사 문제는 의문문으로 기술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로 기술한다고요? 의문문으로 기술한다. 어떤 문장의 형태를 명시해 준 게 두 군데인데 조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문문, 가설은 일반적으로 무슨 문? 조건문. 시험에 잘 나오죠?
의문문.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거야. 자, 저 봐요.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7월 레크레이션 치매 주간보호센터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할머니들이 7월 레크레이션을 받았더니 막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이걸 갖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사 문제를 설정합니다.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까? 조사 문제는 반드시 뭘로 설정한다? 의문문으로 설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이런 궁금증, 즉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뭘로 한다고요? 의문문. 그렇죠. 그리고 가설 설정에 들어선 일반적으로 조건문을 써요. 어떻게?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까가 아니고 좋아질 것이다. 가설은 뭐죠?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게 조건문이죠.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조사 문제하고 가설 설정을 할 때 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자꾸 등장을 합니다. 이때 뭐가 등장하냐 하면 정적 관계, 부적 관계로 기술을 한다. 둘 다. 무슨 관계? 정적 관계? 그럼 정적 관계는 뭐고 부적 관계는 뭐예요 또? 이 조사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정적 관계, 부적 관계 들어보셨나요? 정적 관계가 뭐죠? 잘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얘네들 문장을 가만히 봤더니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다 이랬어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까? 또는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질 것이다. 의문문 조건문이죠. 의문문으로 하면 조사 문제, 조건문으로 하면 가설이에요. 됐나요? 자, 그럴 때 잘 보십시오. 정관계, 이걸 또는 정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러스 관계죠. 얘는 뭐냐면 앞에 게 하나 오르면 뒤에도 같이 오르거나 거꾸로 앞에 게 떨어지면 뒤에 게 같이 떨어지는 관계야. 무슨 소리냐? 잘 보십시오.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제공하면 높아져. 이게 무슨 관계일까? 이게 정관계예요. 정관계. 근데 부관계는 뭐냐면 이 반대인데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내려가면 거꾸로 하나 올라가.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은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는데 할머니 우울증이 높아지면 왜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은 떨어지겠죠. 이게 무슨 관계? 이걸 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아지죠. 그럼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관계는 정관계야. 정관계. 이해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그게 정관계입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학력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수준, 사회적 지위하고 학력 수준은 무슨 관계일까요? 정관계죠. 일반적으로. 확률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조사 문제나 또는 가설은 무슨 관계로 수립할 수 있다? 정관계도 할 수 있지만 부관계도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엔 어떻게 두 번 나왔냐면 정관계로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무슨 관계로 수립해야 된다? 정관계도 할 수 있고 부관계도 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서 시험 문제 이게 다야. 이 두 군데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사 설계에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걸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고 감이 잡히시나요?
자,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조사론을 그다음에 정책론을 극복하시면요, 시험은 합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죠? 자, 감사드리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